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차례 소식 전해드렸던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지만 상위 10%는 제외되고 또 1차 때와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우선 내가 90%에 있느냐 10%에 있느냐 이 근본적인 부분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네, 이번에는 소득 자산 수준에 따라 90%만 받을 수 있는데 카드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연업점을 방문해도 됩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가능하고요. 방문의 경우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선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급수단은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풀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주인 이번 주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따라야 하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6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모두 가능하고 마감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발급받은 쿠폰의 사용과 관련해서 1차 때와 달라진 부분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 본인의 주소지 안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는 점은 1차 때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군장병이라면 복무지 지역에서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1차와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짜가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앞서 1차 소비 쿠폰은 전체의 99%인 5,008만여 명이 신청했고 모두 9조 69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단속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으로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보이스피싱이 올해 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은행과 엮여서 제기된 민원이 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일단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민원 동향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57,359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홍콩 ELS 불안전 판매 사태의 기저효과로 분쟁 민원이 17.6% 감소했지만 일반 민원이 19.5% 증가하면서 전체 민원 건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카드사와 상호금융업권이 속한 중소서민금융의 민원이 2,106건 늘며 금융업권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으로 보험이 1,883건, 금융투자업권은 1,026건 뛰었습니다. 한편 은행권 민원은 ELS 사태 기저효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931건 감소하면서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민원이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은행의 보이스피싱 민원은 급증했죠.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보이스피싱 민원 건수는 1,7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배 뛰었는데요. 730건을 기록한 2023년부터 3년 연속 증가인 데다가 최근 5년 새 상반기 기준 4자릿수를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사기 수법들이 등장하는 추세와 관련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 중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액은 8,856억 원으로 사상 첫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업권의 민원 세부 내역을 보면 손해보험에서는 21,452건의 민원이, 생명보험에서는 6,685건이 접수됐는데요. 손보, 생보를 막론하고 보험금 산정과 지급, 그리고 면부책 결정 등에서 민원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마감 앞둔 증시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3,48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점을 더 높은 곳에 찍었습니다. 특히 대장주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먼저 전체적인 지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5% 오른 3,46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463.84로 출발해 장중 3,480선을 기록하며 지난 19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인 3,467선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8천억 원가량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개인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70선을 넘기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미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3일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데요. 9월 이후 외국인 순매수가 반도체 업종에 쏠려 있는 만큼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 코스피와 외국인 수급이 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특히나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주 13개월 만에 8만 원대를 회복한 후 오늘 8만 3천 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4.5% 오른 8만 3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타던 SK하이닉스는 3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현대차, 삼성물산 등의 상승폭이 컸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함께 알아볼 박규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예. 키워드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성장률 올리나 9월 소비 심리 지수 그리고 한국 세일즈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두 개는 때가 되면 나오는 정기 지표 하지만 중요한 지표인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가 좀 특이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OECD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일 이 화요일에 OECD가 한국의 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수정치를 내놓게 되는데요. OECD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체 회원국을 상대로 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고요. 3월과 9월에는 주요 20개국, 이 G20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OECD는 올 6월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1.0%로 0.5%포인트 낮췄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관세 인상과 전반적인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수출이 제한될 거라는 이유를 언급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9월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7월 말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리게 되면서 소비 심리가 대폭 개선된 점이 이번 전망치에 반영이 될지가 주목됩니다. 네, 소비 심리 개선하니까 바로 다음 키워드로 연결이 되는데 9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이번 주에 이 지표가 또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요일에 한국은행이 9월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최근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흐름이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7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5달 연속 전달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로 소비 심리 개선세가 이번 달 9월 달에도 이어졌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소비 쿠폰 사용이 끝난 후에도 소비 심리 회복 추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9월 경제 심리 지수도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게 됩니다. 8월 달에 관련 지수가 91이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등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다만 아직도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견해가 더 많다는 건데요. 이번에 100을 넘어설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좀 다소 특이했던 키워드죠.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일 테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과 관련된 키워드죠? 네, 맞습니다. 이미 오늘 오전에 미국 뉴욕으로 이 대통령이 출국을 했는데요. 방미 마지막 날인 25일 날에 미국 월가의 경제, 금융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서 한국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또 투자를 요청하는 이른바 IR 투자 서밋 행사를 직접 주재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뉴욕 월가의 거물급 금융인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하고 이혁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등의 경제, 금융당국 수장들이 대거 총출동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뉴욕 투자 행사와 관련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 알려서 연중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한국 증시에 활력이 될 거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투자 설명회가 외국인 증시 귀환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성장률 올리나 9월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 세일즈까지 짚어봤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서울 생활의 가장 든든한 인프라 중 하나인 대중교통의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자를 호소하던 서울 마을버스들이 환승 제도로 인한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21년 만에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소비자 부담이 커지게 될 텐데 탈퇴의 속사정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일단 당장 내일부터 환승이 막힌다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서울 마을버스 운송조합이 오늘 오전 대중교통 환승제도 탈퇴 기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운송조합은 올해 말까지만 환승제도를 유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승제도에서 탈퇴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마을버스는 지난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제도에 참여해 왔는데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약 2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운송조합은 오늘 중으로 서울시의 환승제도 협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서도 정식으로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네, 운송조합 측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운송조합은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승객이 내는 요금이 모두 회사 수입으로 잡혀 경영에 문제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환승제도 편입 이후 승객이 다른 대중교통으로 환승할 경우 기본 요금 1,200원의 절반인 600원밖에 수입으로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 금액이 매년 1,000억 원인데 정작 서울시에서 보전해주는 건 4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6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야 환승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앞으로 환승 손실액을 보전하는 규정도 명문화하자고 요구하고 있고요. 매년 물가에 비례한 재정지원 증액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운송조합은 환승제도 탈퇴에 대비한 마을버스 전용 교통카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늘과 내일 각각 긴급 임원회의와 이사회를 개최해 향후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정부가 취업과 주거, 금융지원 정책들을 담은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청년 지원에서 벗어나서 내년부터는 대학생과 구직자, 청년 직장인 등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우선 주거 정책부터 좀 살펴보죠. 새로운 내용으로 담긴 게 좀 있습니까? 네, 우선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2년간 최대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시행하는 한시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혜택을 받는 인원 수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도 적극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노후청사와 유유국 공유지는 30에서 84제곱미터형의 청년 임대주택 확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공청사와 생활 사회 간접 자본과 결합한 복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청년 임대주택 2만 8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내년부터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월세와 관리비, 공동주거비 등을 포함해 월 최대 20만 원이 2만 명에게 지급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대중교통 정액 패스라는 새로운 제도도 신설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월 5만 5천 원으로 최대 20만 원 상당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신설이 됩니다. 이 밖에 청년 문화예술 패스도 지원 연령과 금액이 확대되고 1,000원의 아침밥도 540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 예술인 3,000명에게는 연 900만 원 창작 지원금이 새로 지원되는 안도 담겼습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에게는 2년 근속을 하면 최대 720만 원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인데요. 청년 친화 도시는 매년 3곳씩 지정을 해서 국비와 지방비 각 5억 원을 지원하고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는 농지 주거 패키지를 지원을 확대해서 청년 농청년 기여 정착을 돕는다는 구상입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벌써 20년 넘게 이어진 행사인데 일대 혼잡과 바가지 요금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명당의 호텔 객실 요금이 1,000만 원을 훌쩍 넘는가 하면 아파트 베란다를 수십만 원에 빌려주겠다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정광윤 기자, 우선 이른바 명당의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축제 당일 인근 호텔 객실 가격은 비싼 경우 1,0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여듭니다.
정작 행사 자체는 무료지만 불꽃놀이 특성상 관람에 좋은 곳에 위치한 숙박업체들이 높은 비용을 책정하면서 바가지라는 불만들이 많은데요. 행사 당일 인근 홀렛 서울의 일반 리버뷰 객실 가격은 300만 원대로 평소보다 3배나 뛰었고 스위트룸은 1,300만 원대로 전주 주말보다 2배가량 비싸졌습니다. 주변 다른 여의도 호텔들에서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객실들은 더 높은 가격에 예약을 받고 있고 이미 마감된 곳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텔 같은 숙박업소뿐만이 아니라 주변 아파트 주민들까지 베란다를 돈 받고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근마켓엔 불꽃놀이 명당 자리인 한강 주변 아파트를 대여한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숙소 전체에 48만 원을 제시하는가 하면 베란다만 대여하는데 55만 원을 제시한 경우도 있는데요. 한술 더 떠 관람 명당 자리에 전날 밤부터 미리 텐트를 잡아주는 대신 18만 원을 받겠다거나 예약한 호텔 객실을 웃돈 받고 넘기겠다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세계 불꽃 축제에서 매년 이 같은 잡음이 불거지면서 도시 전체가 즐기기 위한 축제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KT의 소액 결제 피해 지역이 알려진 것보다 더 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KT 관련해서는 피해가 계속해서 새로 발견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 말고도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고양 일산 동구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KT가 황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뒤늦게 드러난 사실인데요. KT는 당초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 4일과 5일에는 피해 건수가 없었다고 국회에 보고하면서 1차 발표에서 피해자 수를 27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4일과 5일 피해를 포함해서 362명으로 정정했습니다. 이렇게 피해 규모와 지역이 확대되면서 KT 소액결제 이용자 전수조사와 함께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KT뿐만 아니고 롯데카드까지 곳곳에서 대규모 해킹이 발생하고 있죠. 관련해서 정부가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던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롯데카드에서는 해킹으로 297만 명, 약 200GB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28만 명은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 유효성 확인 코드, CVC 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새어나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를 불러서 피해 규모와 대응 경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연동제 위반으로 한일시멘트와 시몬스, CD즈를 적발해 과태료를 각각 500만 원씩 부과했습니다.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에 하도급 대금 연동 사항을 누락했고,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제조를 맡기면서 목재 합판 가격 연동 사항을 적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 시 상승분을 대금에 자동 반영해주기 위해 지난 2023년 시행된 제도로 이번이 시행 이후 첫 적발 사례입니다. 이달 들어 일평균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정부가 수출 동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이 같은 회의를 열고 4분기에도 수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바탕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20일까지 수출이 일평균 수출액 기준 10.6% 감소하며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 우편 서비스가 전면 재개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이 승인한 관세 대납업체와 협의를 맞춰 관세 납부 경로를 확보해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미국행 우편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되는 서비스는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